근데 눈이 진짜 아프네. 지금 크기 괜찮아? 저 맨날 밤새요. 부금 크기 어때? 이게 살짝만이 안 켜지는데? 지금은? 어때? 좋아. 이건 괜찮지? 아니다. 이거 하고. 됐지? 무서우니까 문 닫고 해야지. 오늘 달을 다섯 때리는 얼굴 없는 시체입니다. 최초 발견자? 이 최초 발견을 경찰분이 하셨네. 최초 발견을 경찰분이 하셨어. 망원본으로 보니까 뭐 하나가 떠있는 것 같더라고요. 군산해양경찰이 충남 서천 앞바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물체는 남자의 시체. 외상으로는 머리가 탈락되어 있었고, 그런데 목이 잘려져 있었던 시체. 지문을 채취해서 감식을 해보니까 정호철 씨가 맞았어요. 그래서 신원을 확인하게 됐죠. 지문을 채취하니 다행히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고 정호철 씨. 정호철 씨의 누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년 동안 찾질 못했어. 얘가 집을 나가서. 자기가 어디 가서 잘 살아있으니까 연락이 없지. 죽으면 연락이 온다. 어디 가서 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있었던 거죠. 정호철 씨 누나의 말로는 21년 전 정 씨는 출가를 했고 처음에는 연락이 오다가 어느 날 그냥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독한 어머니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동생을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그리고 등본상 거주지로 발견된 곳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왜 갑자기 찾는 도중에 죽었으며? 하지만 동생의 거주지를 알아내는 와중에 들려온 동생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 혹시 감금돼서 잡혀가서 집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나? 배를 태워서 딱 나가면서 목을 잘라서 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고로 미장하지 않았을까? 마지막에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하는 합리적인 의심. 아드님 거 조회해보니까 계좌가 하나 있어요. 잔액은 2,200원 있고요. 오랫동안 거래를 안 했어요. 마지막 사용한 게 2008년도예요. 아들의 유품에서 발견된 통장을 조회를 해보니 잔액이 2,200원, 그리고 마지막 거래가 2008년도. 수년간 거래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데, 정호주 씨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아마 노예로 살았던 것 같아. 99% 노예로 안 살았으면 이럴 리가 없어. 팔에 문신도 있고. 아버지는 아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게 분명하다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얼굴만 없어진 이유. 그니까 이게 좀 그 조소지 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섬인 것 같고, 막 보통 문신 있는데 저렇게 산다는 게 약간 좀 조직 생활 하다가 좀 삐끗해가지고 막 목 잘려서 버려졌거나, 아니면 노예 생활 하다가 도망치다가 이렇게 잘려서 버려진 거 말고는 약간 좀 설명이 안 되지 않을까? 와. 고인은 왜 얼굴만 사라진 걸까? 예인선이 마지선을 줄로 연결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출항을 해서 지나가는 상황에서 그 예인줄 사이를 보지 못하고. 군산 해경의 설명입니다. 정씨가 타고 있던 배 선장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의 배가 어느 예인선, 끄는 배와 그 바지선, 끌리는 배 사이를 지나가다가 예인줄에 걸려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어디 방송사야? 저희 SBS 방송국이요. SBS? 그리고 개야도를 찾아간 SBS. 괜히 와서 사람들 성가시게 하고 말이야. 하다하다 할 거 없으니까 별놈의 것을 다 촬영해. 에이,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정 많은 그분들이 허벌나게 반겨주시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구만. 아니 이렇게 힘들게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와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러고 있는데 와서 자꾸 이렇게 하면 진짜 미치겠구만. 이 사람들이 진짜 그거 아니라도 팍팍해서 죽겠구만. 고인이 사망 전 타고 있던 배 선장, SBS가 괴롭혀서 힘들다고 토로를 하는데, 저녁이라 해가 노을이 져서 해가 넘어가잖아요. 눈이 부셔가지고 그 예인선이 끄는 줄을 못 봤다니까. 저녁 노을에 눈이 부셔서 예인선이 끄는 줄을 못 봤다 고 핑계를 대는 선장. 이제 25년 경력의 다른 선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보이는데 저쪽으로 배가 가는데 저 밑으로 소형배가 지나가지를 못해. 그건 애초에
예인선과, 그러니까 끄는 배와 끌려가는 배 사이를 소형배가 지나다닐 수가 없다는 25년 경력의 선장님의 말씀. 다 보이잖아. 여기서 한 50m 되는데 거리가. 어? 육안으로 이 정도 거리인데도 다 보이네요? 네, 다 보이죠. 확실히 보이죠. 창문에 빛이 반사돼서 안 보일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님이 아니라면 밧줄을 보지 못할 경우도 없다고 한다. 이런 사건은 극히 드물어요. 이렇게 예인줄에 걸려서 하는 것은 극히 드물죠. 베테랑 형사님 말로는 예인줄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 잘린 경우는 못 봤어. 처음 있는 일이야. 다리 같은 거 부러지고 팔 같은 거 부러져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해도 목 잘린 거는 처음 있는 일이야. 더군다나 목이 끊어질 정도로 죽은 건 처음 있는 일이죠. 역사상 한 번도 없었지. 잘 보이는데? 어떻게 저게 안 보여가지고 사람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거지? 저녁 노을에도 너무나 잘 보이는 밧줄. 이 배가 전석으로 오기에 우리 배 사이에 로프가 있잖아요. 예인선 선장은 애초 그 배가 미친듯이 돌진해 오는 걸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이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리 가면 또 위험하잖아요. 스피커로 말하면서 앰프로 막 그걸 기적을 누르고, 그래서 스피커로 소리 지르고 앰프로 비상벨 울리고 기적도 마구 울리고. 우리 기관사는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막 걸레 같은 거 들어서 나하고 같이, 심지어 뒤에 기관사는 막 걸레 같은 걸 흔들고 위험하다며 난리 브루스를 떨었지만 그 배의 선장은 그대로 돌진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목격자가 경적 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소리는 못 들으셨는지. 아, 참, 이 사람이 진짜. 그건 못 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에이, 난 못 들었어. 못 들었다니까. 아, 나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이씨. 밧줄을 못 보신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 그 배의 선장은 절대 밧줄도 못 보고 기적 소리도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보는 식으로 봤대. 전방을 안 보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죽은 선원은 왜 혼자만 죽었을까? 선장은 살고 선원만 죽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선원은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그 선장은 저렇게 두 발 잘 펴고 저렇게 걸어다니는지. 그 죽은 남자는 배의 앞을 보고 있지 않고 뒤돌아서 선장 쪽을 향했다는 진술.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방을 보고 있었다면 식별을 빨리 했지. 보통 이렇게 안 쳐. 이렇게 잡고 있죠. 보통은 배의 전방을 보고 앉는 게 정상이죠. 보통 앉으실 때 앞쪽을 보면서 앉으시나요? 그렇죠. 앞쪽을 이렇게 보고 앉죠. 열차 타면 앞뒤로 이렇게 의자가 돼 있잖아요. 어지러우니까 배도 그렇더라고요. 모두가 다 앞을 보는데 왜 죽은 남자는 뒤를 보고 앉아 있었을까? 근데 이게 맞지. 왜냐면 그 보통 배를 타고 가면은 바람이 이렇게 부는 쪽, 이렇게 배가 나가는 쪽을 앞으로 보고 있지. 그 바람을 등지고 뒤돌아서 앉아있지는 보통
그렇게 안 앉아있지 않나? 그리고 보통 난간에 걸쳐 앉아있거나 바람을 맞으면서 전방을 보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지, 뒤돌아서 앉아있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바람 불잖아. 상황의 재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끄는 배, 이게 따라가는 배죠. 근데 이제 여기 사이에 줄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이 이 밧줄이 있는데, 지금 사망자는 이 조그마한 소형배, 오른쪽에 조그마한 소형배 있죠? 여기에 타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이게 상황의 재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쪼그려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렇게 쪼그려서 뒤를 보고 앉아있다가 이 줄을 보지 못한 채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뒷목을 치고 나갔다는 얘기가 바로 선장과 형사의 주장. 같은 배와 죽은 남성의 같은 키의 남자를 똑같이 배열하고 실험. 하지만 결코 그 밧줄이 죽은 선원의 뒷목을 때릴 수 없는 위치. 근데 이것도 맞는 게, 이게 소형배잖아. 그럼 소형배면 되게 낮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배와 배를 끄는데 그 밧줄이 완전 낮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이 목을 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낮게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려면 줄이 이렇게 느슨해가지고 이렇게 낮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내가 봤을 때 칠 수가 없을 것 같아. 줄이 느슨해가지고 이렇게 낮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은 느슨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사람 목을 친다고 해서 날아갈 리가 없잖아. 팽팽해야 사람 목이 잘려나가지. 어? 느슨하다고 해서 잘려나갈 리가 없지. 실험을 해봤지만 결코 그 밧줄이 죽은 선원의 뒷목을 때릴 수 없는 위치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목을 치려면 저렇게 남성이 완전히 서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정호출 씨 당시 여기 앉아 있었고요. 하지만 담당 여영사는 계속 딴소리. 정호출 씨가 앉아 계셨어요? 아니면 뒤를 돌아보고 앉아 계셨어요? 참, 더는 하지 말라니까, 어? 나도 속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냐고, 어? 직접 제가 나가서 검안을 해보니까 외상이 전혀 없었어요. 옷도 자기 옷 그대로고. 서울대 법의학 교실 이윤성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문이 있잖아요. 지금 의문이 있는데 왜 부검을 안 해? 부검하는데 뭐 그렇게 힘들다고? 부검을 안 하는 군산경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물속에서 아무리 목을 부러뜨린 뒤에 흔들어봐요. 그게 떨어지나. 이게 무슨 종이 인형도 아니고, 어? 멀쩡한 시체를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머리가 없어질 수 있느냐. 안 된다니까. 그럼 날카로운 걸로 바깥에서 잘리고 물에 던져놨을 때 저런 상태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럴 수 있죠. 목을 어느 정도로 자른 상태에서 물에 던져놓으면 목이 잘릴 수도 있다. 신원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만을 잘라서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호철 씨 누나? 이 집 저 집 뺑뺑이 돌리면서 가족이 찾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생활 한 것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호철이를 죽였다는 생각이 들어 자꾸. 이거 끝난 거야? 와, 장난하냐?
이게 맞아?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 줄에 잘려서 죽은 건 절대 아닌 것 같아. 줄에 걸려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빠르다고 해서, 어? 그 밧줄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이 가려면은 그런 게 있잖아. 그 줄 같은 것도 있잖아. 줄 같은 것도 그 낚싯줄 알아요? 낚싯줄? 낚싯줄 같이 완전 존나 팽팽한 그런 줄이었으면은 내가 목이 잘려나갔다는 게 이해가 되거든? 왜냐면 그런 건 되게 좀 존나 팽팽하고 사실 그런 줄에 연결되어 있는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 그럼 그건 존나 잘릴만해. 그건 존나 잘릴만해. 근데 저기에서 보이는 밧줄은 어떤 밧줄이냐면 그냥 존나 그런 밧줄이야.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약간 좀 볏짚 같은 걸로 꼬은 밧줄이라 해야 되나? 어? 볏짚 같은 걸로 꼬은 밧줄이라 해야 되나? 그런 밧줄이야. 그런 밧줄에다가 씨발 아무리 빨리 달렸다고 해서 그 목이 잘려 나가겠냐고. 어? 그게 말이야? 그래 줄다리기 할 때 쓰는 밧줄 거기에다가 무슨 빨리 달렸다고 목이 잘려 나가는 게 말이냐고. 그리고 부검 안 하는 것도 존나 이상하긴 해. 경찰이 부검을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뭔가 실수를 한 게 있으니까 약간 좀 덮으려고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닐까? 뭔가 숨기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줄다리기 하는 밧줄, 그 밧줄에 걸려서 목이 잘려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뭘 해볼까? 이거 음... 뭘 해볼지? 그러니까 나는 막 약간 실종 사건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막 살인 사건 이런 게 더 흥미로운데.
엽기 토끼? 이거는 근데 다 대부분 많이 아는 거긴 한데. 나 엽기 토끼 안 했는데? 그럼 이거 하지마? 오케이, 이거 할게. 두 여인과 두 개의 흔적, 주차장 살인사건. 제가 이번에 다룰 다스테리는 두 여인과 두 개의 흔적입니다. 주차장 살인사건 미스테리. 2009년 6월 14일 광양 중마버스터미널. 최초 발견자는 광양 중마버스터미널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차에 웬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뭐지? 이 차 옆에 공교롭게도 주차를 하게 된 거예요. 차가 이제 시동이 걸려있었다는 걸 제가 그때는 인지를 했죠. 그가 오전에 출근했을 때 옆에 차에 시동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축구공이 그 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교롭게도. 동료들과 잠시 나와 축구를 하는 도중 하필 공이 옆에 주차했던 그 차에 들어가게 되고 공을 꺼내려 가까이 갔을 때 우연히 안을 보게 되었는데 여자 얼굴과 허벅지 부분이 이상해서 바로 경찰서와 소방서로 신고를 하게 된다. 시신의 신원은 고 정수연 씨. 당시 43세였다고 합니다. 이 정수연 씨의 아들. 엄마가 예전부터 그 약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센 약이라서 그 약을 먹고 차에서 잠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가족들은 처음에 질식사로 알고 있었고 경찰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인은 평소에도 약을 먹었고 강한 약 기운에 잠이 들어 차 안에서 질식사했을 거라고 추측한 것이었죠. 유족들이 질식사로 알고 있지만 제가 봐선 아닙니다. 타살 용의점이 있어요. 목에 이상한 줄이 있는데 부검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목에 보면 약간 끈 자국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수사팀장은 피해자 목에서 목주름만큼 가느다란 끈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이 단순 질식사가 아니라 타살에 의한 사망사건이라고 판단해 부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이유로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동차에 시동 켜져 있었고 그 다음에 히터가 켜져 있었고요. 야 근데 이게 에어컨이 아니 이거 후속작인 거 알아. 근데 그 전에 거 별로 재미없어서 내가 그냥 안 하는 건데? 그냥 별로 재미없어 보여서 안 하는 거야. 근데 별로 안 봐도 될 것 같던데? 그냥 하고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카페에서 보시죠. 자동차의 시동은 켜져 있고 그 다음에 히터가 켜져 있었고요. 게다가 당시 구조대원의 목격담에 의하면 문이 잠겨져 있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에어컨이 아니라 히터가 32도로 틀어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6월, 여름으로 바깥의 온도가 28도였다고 하는데 이거 여름인데 히터를 켜놓은 거면은 아마 시체 빨리 부패되라고 한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도 약간 시체 좀 빨리 부패되라고 히터 켜놓은 거 같은데? 삭상몰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 부검 결과 형사의 의견과 같이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누군가에 의한 목졸림이었습니다. 법의학적으로는 끈에 의한 목졸림과 손에 의한 목졸림이 같이 작용했던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끈과 손의 목졸림의 선후가 무엇인지 또는 동시인지 이것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끈만으로 질식사한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손에 의한 목졸림도 같이 있었다는 건데 하지만 무엇이 먼저인지 동시였는지는 구분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좀 특이했던 점은 피해자의 저항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였는데 혈액에서 부프로피온 및 알프라졸람 위에서 부프로피온,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등 이런 성분이 나왔나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런 말을 했잖아. 엄마가 예전부터 그 약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찾다가 피해자의 혈액에서 특정한 약품 성분이 나온 것이 검출되었고 그 성분은 아까 말했던 피해자가 평소 먹던 약 성분. 피해자의 아들이 했던 증언대로라면 그 약은 좀 세서 먹으면 취기가 오는 듯한 약이었다. 즉, 약 기운에 취해서 의식이 없을 때 목이 졸라져 저항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 이외에도 이상한 점은 계속 발견이 되었다. 이게 뭐야? 매실 이런 거 아니야? 피해자의 지인이 사건을 잊고 피해자의 집을 가보니 TV도 켜져 있었고 매실주를 만든다면서 준비한 재료들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맞네. 또 피해자의 옷차림으로 봤을 때 평소 웬만큼 가까운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고는 무조건 차려입고 나가던 피해자가
그날은 반바지를 입고 편한 차림으로 나갔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가까운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경찰은 가까운 사람들부터 수사를 해나가는데 주변 인물 수사를 다 해나갔어요. 당시에 다 확인하고 만나보고. 그래서 알리바이가 확인되면 다 떨어내고 그리고 남은 사람이 김종수였다고. 응? 김종수. 유일하게 알리바이가 확인되지 않는 주변 인물. 바로 정수현 씨의 직장 사장인 김종수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된다. 의심 가는 부분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때 당시 서울에 있는 디지털 보건업체에 휴대전화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사건 당일에 밖에 나와라. 약 줄 테니 약을 준다는 문자가 나와요. 사장이 약을 줘? 왜? 피해자가 사망 전 가장 최근에 연락했던 사람은 남편이었고 그가 문자로 약을 줄 테니 밖으로 나와라 라고 보냈기 때문. 약을 준다고 했던 사람은 남편이구나. 약에 취한 상태에서 목을 졸려 주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사인과도 맞아떨어지고 그 문자들은 지워진 상태였어서 더더욱 의심을 샀다. 사무실로 오긴 와요. 그 차가 사무실로 가는 중마시장 이쪽에 카메라가 있어요. 교통 카메라가. 그걸로 확인을 했어요. 사무실에 가는 걸. CCTV에 이 차가 또 가는 게 나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출근 시간에 출근하여 사무실에 있었다고 주장했고 근처 CCTV를 확인해보니 그가 출근하는 장면이 CCTV와 회사 출입문 센서의 기록으로 남아있던 것이었다. 증거까지 나온 마당에 이상하게 꼬여버린 알리바이. 그런데 사실은 휴대전화로 한 게 아니고 통신회사 문자 서비스 로그인 들어가서 거기서 김종수 것을 가지고 김종수가 보낸 것처럼 정수인한테 문자를 보내요. 알고 보니 그 문자는 김종수 씨가 직접 핸드폰으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보내진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 그냥 보내는 사람 거기에다가 그냥 핸드폰 번호 입력하면은 진짜 그렇게 가는 거. 보내는 사람에다가 다른 사람 번호 입력해도 그냥 그렇게 가잖아. 진짜로 내가 보내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즉 김종수 씨가 직접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김종수의 번호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뜻.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추적해보니 그 주인공은 바로 너 누구야? 김종수의 내연녀 40대 여성 안희경이었다. 와... 그 당시에 안희경이 바로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때 급하게 노트북을 지웠어요. 체포 당시 30분 동안 문을 안 열어주다가 문자 기록을 다 지우고 나서 문을 열어주었다는 안씨. 둘 사이엔 이미 딸도 있었고 동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안씨는 이틀 내내 물 한 모금, 화장실 한 번 안 가면서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독한 년이네. 그런데 자백했어요. 반성문도 제출했어요. 자기가 문자 보냈고 만났고
네, 다 인정해요. 김종수를 만난 날 안씨는 갑자기 자백을 하고 반성문을 쓰며 자신이 한 일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다. 김종수가 안경이와 사귀고 있는 중간에 정수연을 사귀니까 안경이가 그걸 시샘을 해서 시기질투를 해서 살해를 했다. 지금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안씨의 말에 의하면 이미 가정에 있던 김종수의 또 다른 내연이었던 정수연 씨를 질투해서 죽였다는 안씨. 김종수가 주고받는 문자를 다 볼 수 있었던 안경이는 그 문자 서비스를 통해 김종수가 피해자를 그의 형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계기로 둘 사이를 의심해서 질투심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 아니 근데 이 남자도 웃긴 게 지랑 사귀고 있는데 왜 지 형한테 소개를 시켜줘? 씨가 무슨 돌려 사귀는 거야? 돌려 사귀는 건 중학교 때 멈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지랑 사귀고 있던 사람을 지 형한테 소개를 시켜줘? 이게 맞냐? 땡땡병원 앞에 가요. 애기 엄마가 약 하나 줄 거요. 바로 먹고 집에 가서 쉬고 있어요. 답하지 말고 바로 가요. 안경이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약을 받으러 오라 했고, 잠깐 얘기 좀 하자며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얘기를 하다 말싸움이 번졌는데, 그때 화가 나서 약을 먹고 약 기운에 취한 정수연 씨를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죽였다고 했다. 검찰 조사 시 실제 상황 재현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 이래서 씨발 사랑이 존나 무서워. 실제로 상황 재현까지 하며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안경이. 신경안전제, 뭐랄까 이거 알프라졸람 이거 발견됐었죠? 게다가 안씨가 신경안전제를 받은 의료 기록이 발견되며 안경이가 범인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용의자인 안씨가 자백까지 하고 여러 정황 증거들도 다 맞아떨어지는 상황. 이제 안씨에게 법의 철퇴가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런데 살인, 미수,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법정에서 갑자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안경이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이유는 증거 불충분. 검사는 항소와 상고를 제출하지만 기각받게 된다. 안경희 씨가 무죄를 받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이자 이상한 점이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상황하고 안 맞는 게 몇 개가 발견된 것 같아요. 사치부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체에서 나온 사큰, 뭔가 끈이나 줄 같은 걸로 꽉 조였을 때 남는 피분이 있습니다. 그걸 사큰이라고 하는데 그 사큰하고 이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하고 안 맞는다? 바로 자백하는 부분이 사건이랑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습니다. 안씨는 처음부터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하고 끈자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삭상물에 의한 경부압박 질식사라는 결과가 나온 마당에 피의자가 그 사실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계속해서 끈자국에 관해 그녀에게 추궁을 했고, 결국 안씨는 비닐봉지로 목을 졸랐다고 증언을 하고 재혼을 한 것이다. 내가 봤을 때 이런 거 같은데? 그 남자가 죽였는데
그 남자가 죽였는데 이제 이 여자가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대신 거짓 자백을 한 거지. 하지만 비닐봉지로는 사큰 모양이 나올 수 없고 문도 못 닫고 에어컨도 조정 못했다는데 나중에 실제 나타난 차량 상황은 다르잖아요. 비닐봉지로 목을 졸라서 죽였다고 하지만 비닐봉지로는 남길 수 없는 피해자 목의 사큰, 게다가 안경이는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듯한 자백을 했다.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다면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 및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것이라는 점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계속 그들을 감시해왔고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김종수와 뚜렷한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닌 마당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위를 갖게 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될 당시 기온이 28도에 육박하는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동차 히터가 32도까지 틀어져 있었는데 안 씨는 히터를 틀지 않았다고 자백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좀 많네. 그러니까 말을 좀 딱딱 안 맞춘 거지, 시간이 없어서. 게다가 차에서 머리카락 몇 점 발견되었지만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기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는 나오지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안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제작진은 안 씨를 만나봤다. 안경희 씨입니까? 네. 아, 저도 처음에는 억울해서 해볼까 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초반에 자백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검찰에서 하도 강력하게 그거 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백을 했죠. 그럼 그날 문자를 보내신 건 왜 김종수 씨가 보내는 것처럼 보내신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거 하면 이제 싫어할까 봐요. 안경희 씨를 만나러 간 제작진은 초반에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안 씨의 모습을 보게 된다. 살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살인 누명을 썼으니 그것에 대해 제보하려고 했다는 건데, 자백한 것에 대해 묻자 검찰에서 강압수사를 했기 때문에 자백을 한 것이고 문자를 보낸 이유는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자고 하면 싫어할까봐 그랬다고 했다. 아휴, 더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볼 일도 있고 몸도 안 좋고요. 그런데 어딘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다며 돌아가라고 짜증 섞인 말투로 얘기를 한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뭔가 수상하다. 어디에서도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지 못한 제작진은 당시 발견된 사체와 차 안의 상황을 가지고 상황을 유추해 보기로 한다. 이게 당시 발견된 실제 차량 뒷좌석 사진이랍니다. 존나 개 난장판이네. 그리고 이게 발견 당시 차량 사진이고요. 우선 차량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 평소 트렁크까지도 가지런히 정리해 다니고 차에서 무엇 하나라도 흐트러지면 차를 세우고 정리할 만큼 깔끔한 성격을 가진 정수연 씨의 차량 뒷좌석은 사체 발견 당시 이상하리만큼 흐트러져 있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정도의 상태인데다가 지금 피해자분이 차량 안에서 발견된 자세를 보면 이것은 질식사한 사람이 사망하고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자세거든요. 인위적으로 시체를 배열해 놓은 상태예요.
또 시신이 뒤로 젖혀진 운전석에 가지런하게 누워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 시신을 배열해 놓은 것이고 이것이 범인이 범행 현장을 일부러 연출했음을 말해준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또 하나의 단서. 뒤에서 목을 끈으로 조르고, 예를 들면 어떤 목에 다른 힘이 가해졌다면 2명 이상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한 명은 제압을 하면서 목에 손으로 힘을 가했다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게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 바로 공범의 가능성. 이전에 나왔던 저항의 흔적이 없었던 점을 경찰은 약기운에 취해서 저항을 할 수 없었을 상태였을 것으로 봤는데, 검사 결과 혈액 속에 녹아있던 양 성분의 양을 파악했을 때 그 양이 의식에 영향을 미칠 만큼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사체의 목에서 끈자국 위에 남아있던 손에 의한 목졸림 자국이 그 단서였다. 뒷자리에 누군가가 앉아서 끈으로 목을 조르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제압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졸랐다면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동시에 2개의 자국이 남게 된다. 그렇다면 정말 공범이 있는 건지, 한 사람이 조수석에서 제압을 하면 DJ 윤삼땡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무겨워요.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조수석에서 제압하며 끈으로 목도 조르고 동시에 손으로도 목을 조를 가능성도 있는 건지 제작진은 실험을 해보았다. 피해자의 목에서 발견된 끈자국입니다. 여기 양쪽에 있었다는 거죠. 우선 사체의 끈자국을 살펴보면 자국이 평행하게 이어지다가 목의 뒷부분에서 끊어진다. 이 자세로 굉장히 불편한데요? 지금 손으로 오히려 압박을 해서 그렇게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험을 통하여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끈을 통해서 신체에 그런 자국을 남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참가자는 끈으로 그런 자국을 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왜냐면 보통 사람은 끈은 어딘가에 감을 때 그 끈의 끝부분, 즉 어딘가를 한번 감고 난 2개의 끈이 만나는 지점을 자신의 쪽에 두기 때문이다. 근데 보통 저렇게 하기 좀 힘들지. 끈을 잡으면서 목을 조르는 게 힘들잖아. 왜냐면 끈을 조르면은 거기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힘을 주고 목 조르면서도 힘을 주는 게 불가능하잖아. 또 이 두 쪽에다 힘을 같이 줘. 하나밖에 못하지. 이건 실험 안 해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끈자국이 조수석 쪽을 바라보고 끊어지게끔 되어야 하는데, 사체에서 나온 자국은 끊어진 부분이 뒷좌석을 향하고 있었다. 나 갑자기 이거 사진 보니까 존나 소름 돋아. 뭐지? 아 씨발 잠깐만요. 와, 저 사진 존나 소름 돋네. 아니 이분들 연기가 훨씬 자연스럽고요. 그리고 힘이 아까 것보다는 훨씬 잘 들어가서 실제로 뒷좌석에서 끈을 조른 참가자는 훨씬 자연스럽고 쉽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끈으로 목을 조른 것은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몫이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다. 이거지. 근데 사진이 존나 소름 돋아.
안경희 씨는 자신이 한 행동만을 진술하고 있고 제3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 씨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대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네. 이 안 씨는 뒷좌석에서 목만 조른 거야. 어? 아닌가? 근데 끈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조수석에서 목을 졸랐나 보다. 맞네. 이 사람은 끈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조수석에서 목을 졸랐나 봐. 그 남자가 뒷좌석에서 이제 끈으로 목을 하는 거고.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이 안경희 씨가 그 자백을 할 때 끈 이야기는 못 했잖아.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조수석에서 목 조르는 게 이 안경희 씨인 것 같은데? 공범이 있다면 안경희 씨가 진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스터리도 풀린다. 안 씨는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만 진술을 했고 공범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뒷좌석에 이게 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범을 추정하지 못한 거예요. 옆좌석만 의심한 거죠. 경찰은 짐 때문에 공범이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 둘이서 했다고 그러고 게다가 실제로 안 씨는 공범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먼저 제작진에게 꺼내기도 했다. 검찰에서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 라면서 말이다. 특히 공범 관련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범행을 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석연치 않다. 또 의심스러운 것은 안 씨가 자백을 할 때 공범에 관해 물을 때마다 진술한 내용이다. 혼자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검정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혼자 했다고 진술을 하다가 경찰이 공범에 대해서 묻자 갑자기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자신이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을 했다.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또다시 공범에 대해 묻자 다른 범행 경력을 꺼내며 마치 공범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리려는 듯한 내용이었다. 경찰이 그러는데 피해자가 안에 민소매 옷을 입었는데 뒤에서 잡아당겨 숨졌대. 땡땡땡한테 물어봐. 네가 그 차를 땡땡땡이랑 같이 탄 적 있거든. 뿐만 아니라 딸과의 면회에서 딸에게 범행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 말은 나는 이 정보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사람은 알 수도 있으니까 물어봐. 이 시점에서 제3자의 이름이 나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범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범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김종수.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이 김종수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이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몰랐다고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강한 부정을 하는 것인데
강한 부정은 곧 강한 긍정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때 당시에 담당 검사님이시죠? 김종수가 무릎 꿇고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님한테요? 아니, 안경이한테요. 또한 김종수는 안씨를 만나서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며 무릎을 꿇고 온 장면을 담당 검사가 본 적도 있다. 의심이 되는 김종수 씨. 하지만 좀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고 정수현 씨의 동생. 우리도 장례비도 걱정해야 하고 해서 그럼 차를 우리가 팔아도 되냐? 그랬더니 경찰이 편하실 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중고차 매매상에 차를 줘버렸죠.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경찰이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부터 경찰의 허점이 드러나게 된다. 피해자의 가족이 유일한 증거인 차를 함부로 처리하고 없애버리도록 가만히 둔 것이다. 살인사건인 줄 알았다면 가족들은 유일한 증거가 될 만한 차를 팔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안경 때문에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검찰에서. 그게 끼고 있었다고 했는데 영안실에 물어보니까 안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피해자의 안경을 잃어버린 경찰. 안경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증거물을 잃어버리냐? 왜냐하면 안경은 범행 중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 떨어진 안경을 다시 시신에 씌워놓는 과정에서 범인의 지문이 그대로 묻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차량 감식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하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걸 왜 제가 PD님한테 답을 합니까? 제 식사로 너무 일찍 판단해버리신 거 아니에요? 피해자 가족의 말을 들은 제작진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러 광양경찰서로 가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저런 무책임한 대답뿐. 게다가 그전까지 지문도 찾지 못했던 경찰이 사건 발생 13일 만에 갑자기 머리카락을 찾았는데 이때 이미 피해자의 가족은 차를 세차한 후 중고차 시장에 판 뒤였던 것이다. 심지어 모발을 찾는 과정에서 카메라 오작동으로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한다. 지랄을 하는구나. 피해자의 남동생이 저희 앞에서 울었어요. 왜요? 자기 손으로 증거 다 지운 거잖아요. 경찰이 가져가라고 하니까 가져가서 세차해서 팔았는데 지문 하나도 안 나왔죠? 나중에 왜 안 나왔겠습니까? 피해자의 남동생은 자신의 손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만한 차를 세차하고 팔아버렸으니 얼마나 어이없고 속이 탔을까. 더더욱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렇게 되면은 그 아들도 솔직히 원망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지 않을까? 삼촌을? 물론 삼촌 잘못이 아닌 것은 알지만 삼촌을 좀 원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시 지역 방송 뉴스 자료. 내연녀 살인사건 피해자 A모 씨를 검거한 경찰관에 대한 1계급 특진. 수사를 기각했는데 특진을 한 거야?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들이 안 씨를 검거했다는 이유만으로 1계급 특진을 하였던 것이다. 없습니다. 검거가 돼버리면 미제로 남지 않거든요. 해결된 사건으로 보지.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다시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서 막 재수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미제 사건으로 취급해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법으로도 호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경찰이 안경이를 수사하며 알아냈지만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안경이가 김종수의 본처를 한 번 목 졸라 주기로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상습범이네, 씨발. 응? 아, 그래서 이걸 보라 했구나. 그러니까 이 전편에 체면수사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체면수사 편에 이 최현숙 씨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2004년에 돌연 내사 상태에 빠졌대. 근데 이 최현숙 씨가 김종수의 부인이었던 거지. 본처야. 이 사람이 김종수의 본처야. 그니까 목이 졸려가지고 씨발 내사 상태에 빠졌나봐.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하는 말씀을 이제 잘 보세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갑자기 자다가 목이 너무 답답해져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그 언니가 내 목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렇다. 이 방송이 방영되기 6년 전 방영되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체면 수사편에 나온 그 최씨였던 것이다. 이것을 대충 요약하자면 2004년 당시 아이와 자고 있던 30대 주부 최씨, 이유 모를 내사에 빠져 5년간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나고 그때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고 기관지가 상해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는데, 자신이 왜 내사에 빠진지 궁금한 최씨는 체면 수사를 통해 기억을 찾았는데, 그 내용은 밤에 아이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집으로 들어왔다. 냉장고 쪽도 기웃거리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나의 목을 졸랐다. 여기까지가 초반에 최면수사로 밝혀낸 사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력이 되살아났고 최씨는 그때 그 여자가 자신이 알던 언니라는 것이었다. 그 언니라는 사람은 남편의 아는 형님의 아내였고, 사정이 있어 최씨의 집에 짐을 맡기고 가끔 들렀다는, 서로 미울 것도 없고 마찰도 없었고 그냥저냥 잘 지냈다는 여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최면 수사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여자의 이름은 안경이, 그리고 저 피해자의 최씨는 최현숙. 최현숙의 남편이자 안경이의 내연남. 이번 사건의 유력 공범 용의자로 지목된 그 남자는 바로 저 김종수였던 것이다. 즉 최씨가 변을 당하기 전에도 이미 안경이와 동거를 하고 있었으며, 질투심이 강했던 안경이는 최씨를 해했고, 이번 주차장 살인사건에서도 피해자 정씨를 목졸라 살해했던 것이다. 여기서 유력 공범 용의자로 남편인 김종수가 뽑힌 걸로 봐선 앞에 있었던 최씨 때의 범행에서도 김종수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경찰 내에서 재수사가 가능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가족과 몇몇 형사들의 재수사 의지는 매우 강하다. 방송 이후 재수사 건이 및 청원도 쏟아졌으나 결국 제자리 걸음인 상황. 꼭 범인이 잡혀서 죗값을 톡톡히 치렀으면 좋겠다. 아 근데 일단 이 두 사건 자체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자체가 존나 찝찝한데 나는? 응? 난 일단 이 사건 두 개 자체가 이 사람들이 엮여 있다는 거 자체가 존나 찝찝해. 그렇지 않아? 아니라고 쳐도 저 사람들이 존나 다 연관돼 있던 게 존나 찝찝해. 응?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저게 맞다면 저게 맞다면 한 번 사람 죽이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식물인간 만들어가지고 방송에 나왔는데 또 그런 짓을 했다고? 나 근데 이거 오늘 좀 무섭다. 오늘 좀 찝찝하고 존나 무섭네. 오늘 좀 찝찝하고 무서워 나. 진짜. 그니까 또 살인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뒤 봐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존나 저 사람들이 여기저기 존나 잘 피해가는 것 같아. 한마디로 운이 존나 좋다 이거지. 진짜. 근데 저 인간들이 존나 막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 한 내가 봤을 때 뒷배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봤잖아. 저 김종수가 사장이라고 한 거 봤을 때 약간 돈 찔러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 사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돈 찔러줬을 수도 있지. 사장이면 돈 많으면. 아 벌써 6시냐? 시간 존나 빠르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지? 그니까 나 아까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나 아까 그 재현 사진 있잖아. 그 실험하는 거 한 명은 옆에서 목 조르고 한 명은 뒤에서 끈으로 목 조르는 사진 보면 나 진짜 구라가 아니라 존나 소름 돋았다니까? 응? 그래서 나 그때부터 계속 현관문 쳐다봤어. 존나 무서워서. 나는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워. 존나 무서워 그냥. 어떻게 그러지? 응? 저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란 게 존나 그렇긴 해. 응. 다스테는 여기까지. 왜냐면 제가 목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지금 마땅히 좀 할 게 없어 다스테리가. 응. 지금 막 다룰 만한 그런 사건이 없어. 그래서 지금 100게임을 하자고 하면 좀 시간이 많이 늦고, 응? 100게임을 한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늦어.
인정? 그래서 100게임은 내일 하던가. 아 근데 이제 또 토요일이잖아. 버스킹 한번 콜타임 돌 때 됐는데. 아 공게임 안 할 거야. 공게임 안 해. 공게임은 안 할 거고. 저거야. 러블리즈를 좀 갈겨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너무 무서워. 저 흉가 갔어요. 저 죄송한데 그 무당 BJ 분이랑 흉가를 이미 2번이나 갔답니다. 답변지가 뭐야? 저요? 저 예쁘지 않은데? 아, 러블리즈 재밌어. 살 왜 이렇게 빠졌냐고요? 그러게요, 살이 좀 빠졌어요. 나 눈 아파. 러블리즈도 조금 하다가 가야겠다. 나 지금 눈이 너무 아파. 미쳤나봐. 아, 토스트리 끝났어요. 배그는 내가 지금 같이 할 사람 없어. 근데 지금 눈 아픈데 배그 존나 집중해야 되잖아. 적을 못 봐.